경산 공룡박물관 희귀원석 화석 공룡 골격 방대한 자연학습 자료 공룡 3D 입체 영화 입체 아트 포토존 과학의 원리 탐구관 등 경산 공룡박물관에서 자연과 과학의 신비로움을 느껴보세요. 오케이 그린 눈썰매장, 눈꽃 얼음 페스티벌, 그리고 빙어 송어잡기 체험장 개장, 경주 구 오케이 목장 오케이 그린 청소년 수련원에서 눈썰매 눈꽃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눈썰매 타기, 얼음 썰매, 빙어 잡기, 송어 낚시에 스노우 바나나 보트, 눈 얼음꽃 마당에서 온 가족 함께 추억도 만들고 예쁜 사진도 찍고 경주 오케이 그린 눈썰매장에서 올겨울 신나게 놀아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정말 하늘도 맑고 아름다운 날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녀에 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꿈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미디어 사회에서 건강한 아이와 부모 되기입니다. 정말 지금 세상은 거의 미디어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녀들과 나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TV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자를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유아에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외로운 아이로 키우지 마라라는 책을 냈고요. EBS에서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화도 우리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이해,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책을 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디어 환경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는 다들 이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무엇을 하거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죠. 가족끼리도,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자, 미디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이 있지만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립도 만만치 않은데요.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에 아주 커다란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을 보행 중에 보다가 사건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다도 사람들이 천천히 갈 때 보면 다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고가 날 뻔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 4년간 그 교통사고의 휴대폰 관련해서 2배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그 미디어 환경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더 우리들이 좀 더 바라봐야 될 게 어릴수록 이것의 침투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이제 엔젤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들이 막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모바일 딸랑이도 생겼고요. 딸랑딸랑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똑똑해집니다. 당신의 아이는 이걸 보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 두뇌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맞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들 선조들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다 비과학적일 것이다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어머니니까 다 아기를 키워보셨을 때 이게 뭐죠?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잼잼잼잼, 곤지곤지곤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뭐 선마 하면서 그게 어디 말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이의 다리 근육을 키우는 건 분명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잼잼잼잼 하고 곤지곤지 하는 것들이 아주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보면 눈과 자기 근육이 협응이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달하는 게 뭐냐면은 수적인 머리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학이 이렇게 계산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목측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수학의 하나거든요. 자, 그런 능력들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다 가르친 것들입니다. 웃지 못할 이제 장면인데요. 정말 이렇게 와닿죠. 요즘 보면 식당에도 가서 보면 그 엄마들이 아이가 막 울거나 그러면 잘 우는 애도 없어요. 전부 이 휴대폰 하느라고.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일단 엄마들이 나도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기에게 그냥 이렇게 휴대폰을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보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도 이렇게 봤더니 2살 안 된 아이가 별의별 걸 다 열더라고요. 실제로 이 스마트폰은 아기들에게 정말 적합해요. 이게 터치만으로 되기 때문에 글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어른들은 기기 하나만 사면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배워야 하며.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좋은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세계 대회가 있어요. 프리주니스라고 독일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열리는 프로그램의 가장 어떤 기준들, 어린이 프로그램의 좋은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들에게 어떤 전자음악이 아닌 생음악을 들려줄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속도여야 할 것,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느린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이제 옛날에는 그 동요를 하면 동요 선생님들이 피아노를 치거나 그런데 이제 교육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학교에서조차도 사실은 풍금 치거나 피아노 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스마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떤 전자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피곤한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리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든가 실제 어떤 음악들을 들려주고 우리 가락을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뭐 CD를 틀어놓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의 뇌를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뇌과학이 어디까지 발달을 했느냐 하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맞춤형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맞춤형 교육이란 무엇이느냐? 만약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곡을 자기가 계속 뇌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자꾸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저 사람 이름 못 외우는 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가 자기 마음으로 사람 이름을 별로 외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기가 막히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었던 어떤 물건의 값은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는 잘 외우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뇌과학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뇌과학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뇌를 통해서 발달을 하는 게 있지만 뇌가 하얗게 정말 이렇게 그 순간이 멈춤이고 이렇게 오그라드는 순간이 있대요. 그게 뭐냐? 공포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포 영화를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 놀이동산에서 무서운 거 타거나 이런 거는 또 그거랑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눈으로 봐서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어떤 스토리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뇌가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그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공포 영화를 아이들 보여주지 않는 것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날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린이날은 몇 월 며칠인가요? 네, 5월 5일.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전 세계 다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있어요. 놀랍죠? 이상해요. 북한도 사람이 사는데 뭐가 있다고 하면 자꾸 놀라운 거 보면 그것도 이제 우리들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제창을 하셨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된 게 뭐냐면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합시다. 사실 그때만 해도 사람들 별로 인격이 그렇게 논의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922년이었으니까요. 별로 우리들이 어떤 인권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 때였고, 또 심지어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죠. 일제강점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어린이였던 겁니다. 어린이들은 어떠한 권리도 없고 그냥 일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을 존대합시다. 아이들에게 경어를 사용합시다. 아이들을 때리지 맙시다 하는 그 운동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이제 이만큼 좋아졌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인권이 지금 확보가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집안에서는 정말 집안의 소황제예요. 우리 애들은 이제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빠들 집에 들어오면 숨 못 쉬잖아요. 아이 공부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고 TV 작게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내놓으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뭐 해 떨어지면 떨어져서 무섭고, 아이가 어디를 가면 또 가서 무섭고, 어쩌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났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과 어머니들과의 연대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자, 어린이날에 대해서 어린이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근대와 현대에선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린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개념이라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에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평생을 어린이에 관한 개념, 어린이에 대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근대로 넘어올 때까지 어린이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어린이들이 인권이 없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루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루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요. 15, 16세기의 서양화의 그림을 보면 아기들을 그린 게 할아버지를 그냥 조그맣게 그렸어요. 막 근육도 불룩불룩하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기들을 갖다 놓고 그린 것들이 아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가 되면서 아기들 그림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때는 왜 나타나느냐 하면 아이들의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보관을 하고 싶고 어떤 그 추억을 만들고 싶고 사진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에게 돈을 주게 하고 우리 아이를 그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초상화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그 영어 불란서 발음으로는 앙팡이라고 합니다. 앙팡 그럼 여러분들 뭐 떠오르세요? 그쵸, 뭐 먹는 거 떠오르시죠? 이
인펜트라고 하죠. 인펜트라는 그 의미는 옛날에 그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때는 공교육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무조건 남의 집으로 좀 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제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도 우리 집 옵니다. 그래서 시녀 역할도 하고 하인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죠. 점점. 자, 가족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린이에 대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어떤 그 영국의 어린이들에 관련된 건데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닭털이나 거위털 이런 것들을 뽑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 그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지금 입는 뭐 청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지금 뭐 넘치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면실을 뽑고 하면서 아이들도 노동에 쓰였는데요. 굉장히 불쌍했어요. 아이들은 커다란 물레 밑에 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등치가 작기 때문에 그 밑에 기어다니면서 목화 솜들 떨어지는 것들을 밤새 주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 각성들을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인권이 발달을 하게 된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보내자. 학교가 즉 노동으로부터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학습 노동으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세상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린이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데올로기가 뭘까? 그래서 이데올로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요즘 다시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우리가 너무나 불평등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자꾸만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마르크스였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그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자기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못한다. 어떤 허위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티세르라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믿는 바, 우리가 이렇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이데올로기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뭐 선거철이 되면 맞아 나는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 하고 믿는 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데올로기를 스스로가 이제 뭐 거기에 믿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갖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 이데올로기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한편으로는 막 가슴 일렁일렁 하지만 어머니들 내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아이의 엄마고 정말 나도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딸이고 그런데도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못할 게 없죠. 생선머리도 땅 치고 못할 게 없어요. 애가 무서워하면 그냥 두 손 이렇게 해서 바퀴벌레도 탁 치고 합니다. 딴 데 가서 어머 하고 놀래지만 그것이 어머니인 거죠. 애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이데올로기는 씩씩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반면에 어린이 이데올로기가 또 있어요. 어린이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권리를 어른들에게 다 주어야 해. 너희가 뭘 아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신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후견이기도 하고 그 아이의 모든 의사를 대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또한 문제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요. 실제로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뭘까 하고 제가 요즘 보면 선거철에 각 의원마다 다 애기들을 안고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 딱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바로 이제 어머니들이 하셔야 할 일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좀 꼼꼼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그 선거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살이죠. 19살인데요. 상당히 낮습니다. 늦어요. 선거하는 나이들. 우리들은 또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대학교를 또 일찍 생일 빠른 아이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는데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지금 17세예요. 근데 17세도 늦다. 그래서 점점 낮추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청소년이라 그러면 여기 어머니들도 하실 거예요. 큰 아이들은 다 어머니 키를 넘겼을 텐데 그 아이들이 이미 키도 넘겼고 자신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없다는 것들 아이들은 상당히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지만 좀 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어린이 측에서 본다면 아이들의 어떤 투표의 연령이 좀 낮아지는 것도 저는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린이들의 이제 특성을 이야기를 할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모두 다 어린이였잖아요. 다 우리도 어린이였어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더라. 어렴풋이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토라는 분은 이제 할머니가 된 다음에 책을 기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놀랍게도 2살 때부터 기억을 다 썼어요. 2살 때 뭐 기차 옆에 어쨌고 자기 집에 일하던 여성이 누구였고 하면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고.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다 맞았고 실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 기억을 다 쓰면서 어린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다. 그때 내 감정은 이랬다. 물론 그때 당시 자기 표현을 말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았다든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몬테소리도 이제 몬테소리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떠오르는 건 무슨 유치원 뭐 이렇게 다 어떤 상호명으로만 남았어요. 근데 몬테소리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유아교육의 CEO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직관적인 교육, 만져봐야 한다. 프레벨이라든가 다 같이 어떤 선구자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삐아제라는 사람도요. 삐아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죄다 이분들이 전부 상호명으로 남았는지 물건 이름으로 남았는지. 네, 자, 삐아제라는 사람은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학에서 가져왔고 자기 아이 셋을 키우면서 셋을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육아일기를 쭉 하루도 안 빼고 다 썼어요. 쭉 3명을 쓰다 보니까 발달 단계가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인지 발달 단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가 있어요. 감각운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애기들은 무엇이든 다 어디로 가요? 느끼는 게. 그렇죠. 입으로 가요. 발도. 그렇죠. 자기 발도 입으로 오고 다 그 입으로 다 입에 모든 감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입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느끼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이 자기 팔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 다리도. 움직여도 보고 어랍시 움직이네. 그러다 필요할 때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거구나 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몸을 통해서 느끼는 시기가 감각운동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 조작기가 있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서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 조작기라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만들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어. 그리고 내가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가 화장실을 가면 애들 막 울잖아요. 그렇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막 해도 막 일단 눈에 안 보이면 막 울죠.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것도 지나면 엄마 화장실에서 엄마 여기 있다. 그럼 아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좀 이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가는 거야. 아, 있구나. 비록 내 눈에 없어도 있구나.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아빠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운동들이 자기가 감각적으로 다 인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형식적 조작기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죽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아는 죽음은 상당히 피상적이기도 하죠. 제 아이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가 둘인데 이제 아이도 아니에요. 이제 늙은 애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겪었는데요. 둘째가 하루는 그랬어요. 유치원을 갔다 와서 간식을 막 먹으면서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나랑 형아처럼 이렇게 귀여운 애들 만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모랑 아빠처럼 늙은 애들 만나서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이는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또 어느 날 시무룩하게 근데 엄마 죽으면 막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죽음을 아는구나. 어떤 공포를 느꼈구나 해서 엄마 안 죽어.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엄마 죽으면 아니야 엄마 안 죽어. 그래도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니야 엄마는 자동차가 오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번쩍 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랑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 뒤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요. 저희가 외국에서 살다 한국에 왔어요. 와서 아이가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카드를 넣으면 현금 카드 돈이 쫙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가면서 아빠 돈 벌러 갈게 그러면 아빠 가지마 엄마 따라서 2층에 가서 줄 서 그러면 돈이 나와. 그러던 아이였어요. 이제 막 그럴 때 아이가 저에게 엄마 죽으면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엄마 안 죽어 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래 사람이 죽을 수는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카드 나 주고 죽어.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노동의 대가인지를 아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는 돈을 아주 둘째가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저금을 하면 이자가 는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세배 명절이면 왜 앵벌이 하잖아요. 친척이라든가 절도 하고 예쁘게 배꼽 인사 막 여러 이렇게 시켜갖고도 하고 절도 큰 절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그 돈을 자기네들이 벌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또 다 줘야 되는데도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저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금을 하고 어느 날 이자가 느는 걸 알았어요. 얘에게는 이런 환희가 없었어요. 이자가 느는구나. 그래서 이자가 언제 느는지도 알았어요. 3, 6, 9, 12. 느는 것도 알아서 이제 은행에 가서 키도 요만한 애가 가서 넣고 그래서 어느 날 이자가 나오기 전날 갔어요. 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왜 이자가 안 붙었냐고 거기 이제 참고 누나에게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날짜가 안 됐다.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는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자랍니다. 점점. 자, 아까도 제가 그 뇌과학이 분화되고 있다. 점점 뇌라는 것은 정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 요즘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박사를 했는데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또 학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죽겠다 소리가 그냥 저도 모르게 나서 죽겠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공부 많이 해서 죽은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터져서 죽진 않습니다. 뇌는 자기 평생 쓸 수 있는 게 쓰는 것들이 정말 조금 쓰기 때문에 뇌를 많이 썼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저기 보면 가소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소성은 뭐냐? 이게 뭐야? 뇌 과소성이라니.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리미질, 기계주름 정도. 그러니까 스커트 기계주름은 잘 안 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조류에서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류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제 인식된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하는 어떤 동물 프로그램을 봤더니 놀라웠던 게 닭조차도 닭이 새끼를 부르는 소리, 병아리를 부르는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거기서는 보통 때는 이제 뭐 꼬꼬댁 뭐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자기 병아리들을 밤에 부를 때 보면 뽁뽁뽁뽁 해요. 나중에 보세요. 뽁뽁뽁뽁 하면 신기하게도 애들이 죄다 자기 엄마를 다 찾아서 뛰어갑니다. 아무튼 놀라운 경험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이들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성역할입니다. 성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구분이 돼 있어요. 특히 여기가 뭐 대구니까 이 경상도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었습니다. 경상도 남자에게 시집가면 안 된다. 고생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경상도 분들은 이제 그것도 아주 옛날 이야기인가 봐요. 어느 분은 이랬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자기 아내에게 있는 힘껏 협조합니다. 나만한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협조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가 청소기를 밀 때 난 다리를 번쩍 들어줍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자기도 어른들에게 배운 것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삶에. 아마 그래서 삶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아내들에게 어떤 가정의 일은 네가 해라 해서 이렇게 자꾸만 역할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그 아이들 시기에 여성이 하는 일, 남성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성차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를까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남자 아이들은 여자는 밥하는 것, 그리고 남자는 회사 가는 사람.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같이 일하고 일 가정에 같이 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로 인한 어떤 성역할이 아니고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차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죠. 요즘 그 공원에 가로등이 하나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으슥한 곳이 없느냐에 따라서 성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없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성인지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엇을 하고 여자는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정말 여성들이 어쨌든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키도 작고 아무래도 남성보다 어떤 뭐 무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 설계들도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운전을 하는 거 아주 답답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좀 이렇게 지체하고 버벅거리는 차 있으면 저거 아줌마야. 그러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젊은 남성일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편견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의 설계 자체가 여성에게 맞춘 게 아니에요. 그 인체공학적으로 남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뒤를 보고 할 때도 이게 남성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성 사이즈에 맞게 핸들이라든가 이런 다 높이를 했더니 굉장히 그런 운전들이 호전이 되고 있다. 이게 뭐 남녀의 차이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 나는 누군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제 아이의 어떤 이야기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린애를 낳는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늙은 애들을 낳았을까? 이런 것들이 보면 계속 이 사람은 무엇이다 하고 자기가 계속 규정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자, 어린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산업화 시대의 그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과학이 발달했고 미디어가 발달을 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살기 좋아진 세상일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무나 많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 서울에서도 그렇고 뭐 대구라고 저는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고 어떤 선교육을 많이 시키거나 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네덜란드에서도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저희 아이를 학교에를 보냈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구구단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한국에 오면 1학년이었어요. 근데도 한국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공포심을 갖는 게 엄마들이 초등학교 보낼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그게 뭐 제일 큰일인 것처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쳤다가 학교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저를 죄인처럼 당신이 네 아이에게 구구단을 가르쳤느냐. 근데 이제 그때 느낌이 이게 뭔가가 좀 잘못은 됐구나. 하지만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우리의 교과 과정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합의 9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 합의 9를 넘지 않는다. 우리 정말 4살, 5살도 하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근데 아무튼 선생님의 요점은 그거였어요. 당신은 위반을 했다. 교과 과정을 네가 흔들었다. 우리는 교과 과정상 9를 넘을 수 없는데 네 애는 99, 81을 했다. 이건 엄청난 반칙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때 한국은 정말 그걸 가르치느냐? 그래서 가르친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가르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고 간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 그거는 당신네 교과 과정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리고 0이라는 숫자가 철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루도록 여러 가지 이것은 놀이를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어떤 교과 과정에서의 준비들이 필요한데 당신이 그거를 깼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신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댔었어요. 그때는 제가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봐주세요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어요.
봤더니 쫙 펴놨는데 정말 이래서 고슴 돋친 거예요. 우리 애가 제일 잘 그렸어요. 잘 그렸다고 막 이랬더니 잘 그렸다. 선생님도 잘 그렸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아이들하고 한번 봐라. 근데 봤더니 저희 아이랑 또 그 일본에서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만 바탕색을 꽉 칠했어요. 바탕색을 이상하게 한국 애랑 일본 애들만 오면 바탕색을 다 칠을 하는데 한 번도 바탕색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어린아이가 이 노동을 해야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집에서 그냥 바탕색도 다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것만 그리면 되지 바탕색을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이미 흥미를 떠나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반성이 듭니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는 굉장한 어떤 위험 사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사회라 하면 뭐 성폭력이라든가 아이들이 없어지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또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역에서 저희 아이를 누가 납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려가 환승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앞에다 놓고 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내려가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려가서 봤더니 둘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죠. 뛰어 올라갔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랬던 기억은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어떤 실종 이런 것들이 결코 먼 일이 아니라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구나. 좀 더 우리 사회가 더 촘촘하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정말 많이 놀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엄마들의 어떤 절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정말 아찔아찔해요. 지금도. 자, 가족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형태가 아파트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공동체가 없는 게 아파트잖아요. 시골 삶은 시골 그 어떤 지역 사회는 뜸은 있어도 서로 다 알잖아요. 누구네가 뭐 하는지, 누구네가 언제 오는지.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어떤 삶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공간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오히려 더 옆하고 더 분리되고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에 탓도 있다. 자, 교육 환경은 사회 이동을 위한 어떤 수단.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인가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곳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이걸 밟고 사회적 이동을 하겠다. 근데 사실 배운다는 것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친구들과의 또래 이런 것은 뭐 절대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놓고서는 가르쳐서 될 거는 아닌 것들이죠. 자, 교육 환경이 변하는데 특히 무한 경쟁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문화도 바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세계 행복 지도를 찾아왔어요. 정말 우리 행복할까? 뭐 보면 한국이 행복 지도를 보면 이건 조금 오래된 건데요. 102위예요. 102위인데 지금 현재는 또 더 떨어졌더라고요. 왜 이렇죠? 이게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 어쩌면 날 수도 있다. 어쩌면 나도 거기 일조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2013년에 여기서는 이제 행복지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거기서 바라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지표들을 설정을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어떤 지표를 가졌냐면 건강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그래서 나타나는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느낀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의 그 범죄라든가 성폭력 그 건수는 일본에 비해서 6배가 넘어요. 특히 아동 대상은. 그래서 아동들이 느끼는 어떤 이런 불안감들은 사실은 굉장히 더 큽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어린이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목소리들은 이렇게 높아지는데도 실제로 잡히고 나면 이들은 반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그 형량들이 낮습니다. 평생 격리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린이 대상의 어떤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병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고 범죄기도 하고 병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기도 하고, 자, 왕따라는 것들, 뭐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생길까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윤일병에서의 그런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내가 가담하지 않고 내가 이쪽 편에 쓰지 않으면 바로 내가 당할까 봐 그랬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 게 다 누구나 다 소중한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 가해자도 피해자도 사실은 가해자 정말 죽어 마땅히 하지만 왜 그 부모가 배 아파 낫지 않고 어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엄청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자꾸만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방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 것 같은 어떤 피해의식을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 과제들이 있어요. 자, 어머니들에게 공부를 하세요. 지금 여기 나오신 어머니들은 정말 공부하려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엄마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의 모든 것들을 아이 저녁까지 같이 다 집안일부터 다 하다 보면, 자, 그런데 또 이제 굉장히 남편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하고 아이하고 씨름하고 막 힘들어서 이제 거의 지쳐 있으면 남편이 와서 하는 소리가 온종일 심심해서 뭐 했어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죠. 나는 노는 줄 알아. 응? 자,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하는 부모를 권합니다. 자, 엄마나 아버지가 전혀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모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전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시험을 굉장히 망쳐서 이제 시무룩한 적이 있었어요. 시무룩했는데 어쨌든 간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잘난 시험 봤다고 또 달래줘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뭐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뭐 떡볶이랑 뭐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나서 한 줄로 우리 네 가족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에 어느 어머니가 한 아기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걸리고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 말씀이, 얘 누구야? 니네 반에 올백이 있더라. 니네 반에 올백 있더라.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올백이라는 애가 없어. 엄마랑 아이랑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 너무 많이 반성했어요. 아, 맞아. 내가 저랬겠구나. 어? 제가 그리고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참 많이 들었던 반성이,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의 이야기는 이 외로운 아이로 키우지 말라는, 외로운 부모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요. 외롭지 않아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아이랑 둘째 아이를 다르게 키운 것 같아요. 큰 아이는 굉장히 어떤 경직돼서 잘 키우고야 말겠다. 정말 내가 잘하고야 말겠어 하고 아이를 막 이랬던 것 같고, 둘째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둘째가 훨씬 더 유연합니다.
큰애한테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더니 큰애가 잘 용서를 할 줄 몰라요. 둘째는 늘 용서했더니 얘는 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성적 차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모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전략을 가진 게 있어요. 큰아이랑 둘째 아이를 키울 때. 뭐 하나를 갖고 갔느냐면 사이좋은 아이를 키우겠다. 정말 그거는 맞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큰아이 2살 반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큰아이는 이제 분명히 이 애를 시샘을 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가 내가 아니라 네 동생이 태어난다는 걸 계속 알려준 거예요. 네 동생이 이만큼 자랐다. 네 동생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시켰냐면 너의 작아진 옷들을 한번 갖고 와봐라. 네 작아진 옷 동생 주자. 그럼 지가 이제 옷장 정리를 해요. 너 작아진 장난감 정리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안 쓰는 장난감들, 그럼 지가 다 꺼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까운 거야. 안 돼. 그리고 또 도로 갖다 놓고, 이제 얘도 마음이 막 변덕을 듯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요걸 좀 주고 싶다가, 생각해보면 아까우니까 도로 걷었다가, 그래서 얘도 계속 그러면서 동생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목욕할 때마다 밤마다 아이 그 목욕통에다가, 그럼 동생에게 줄 장난감을 씻어보자라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애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엄마 애가 아니야.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선 한 번도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클 때도 둘째 아이가 이제 뭐 젖을 먹거나 뭐 모유수유를 했으니까 모유수유를 할 때 그럼 관심이 모두 다 오면 지도 이제 쳐다보죠. 그럼 너도 이랬다. 그러면서 얘를 통해서 계속 너는 굉장히 잘 먹었고 너가 얼마나 예뻤고 너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니. 응?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 칭찬할 거를 계속 큰애를 해줬습니다. 응? 뭐 그렇게 훌륭했겠어요. 3살짜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먹으면 너 닮아서 잘 먹는다. 너 닮아서 이렇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막 울면 얘 너는 안 울었는데 얘는 왜 이러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얼른 동생을 편을 들었어요. 애기가 뭘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가서 친구 생일에 갈 때 꼭 이제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데리고 갈 텐데 동생도 네 선물을 사갈게 가도 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애들은 그렇잖아요. 선물 그 말도 안 되는 선물에 왜 또 그래서 와 그러니까 선물 건수 때문에 와 이렇게 해서 동생은 늘 형 친구네 이제 생일을 다 따라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것들이 뭐냐면 다른 엄마들이 형제들끼리 싸울 때 야 누구 형도 봐라 누구 봐라 걔는 동생도 될 거고 사랑을 하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애가 공공의 적이 됐죠. 재수 없는 아이. 응? 그렇지만 어쨌든 간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애가 고3 때 야자를 하고 돌아와도 아무리 피곤해도 동생 방에 가서 이불을 꼭 덮어주고 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뭐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든가 사실은 지략도 필요하다. 엄마들의 욕심은 다들 애들 하버드 보내고 싶잖아요. 욕심은 그렇죠. 하지만 현실로는 어떤 그 농부의 마음처럼 어느 때 무엇을 하고 상당히 많은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부모들에게는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 저는 어머니들이 지금 자녀가 중2라면 중3이라면 그 엄마의 나이가 저는 그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녀님들은 뭐 영원히 아이인가요? 그건 아니고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보면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성장을 한다. 근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이
잔소리를 이렇게 하라고 똑같이 가르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느 집 가는 엄마들이 잔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가르친 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어떤 그 무한 경쟁에서 좀 벗어나자. 자, 무한 경쟁이라 하면 공부를 잘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를 왜 잘하기를 바라는가 더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잡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직업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공부다 하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맞는 아이도 있고 공부 아닌 다른 걸로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 방법들 어떤 서열화되거나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어떤 관료화의 어떤 모델을 따라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교육 방법은 뭐냐면 통합교육이었습니다. 그 반에 아주 중증 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중증 장애 아이가 있고 물론 교실에 아이들 수가 14명,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중증 장애 아이가 같이 있어서 이 아이가 같이 다 끝내야지 그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다 자기 걸 빨리 해요. 그런 다음에 하고 나서 다 덤벼서 이 아이를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막 손도 붙들어서 이렇게 칠도 해주고 누구는 붓도 빨아다 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여기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있는데 저 아이는 특수학교 갈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부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진도가 늦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기다리고 남을 이해하는 교육을 합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정상의 어떤 신체적인 정상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인 정상의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놓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건축가가 되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정치가가 되거나 이렇게 소수자들,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제도에 반영이 되게 소수자를 이해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기다려주는 부모가 됩시다. 그 다음에 올바른 우리들도 과연 이제 부모들도 점검이 필요해요. 정말 나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일까? 저도 반성 많이 들죠.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그냥 거의 반성문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부모가 하는 일은 아이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내가 어른이 돼서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어른이 돼도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안적인 사회 형성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키웁시다. 내가 아니라 내, 니의, 우리의 다 같이 돌보고 키우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남을 돌보는 이타적인 사회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부모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나 소외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스스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은 마음 아픈 사진인데요. 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도 우리가 다 같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제3세계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겠다 하는 건 보면 알죠. 하지만 아이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내 등의 아이처럼 내 아이들을 마음에 안고 아이들도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가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